여당이 불을 붙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이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로 옮겨붙으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범여권은 여전히 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서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격화되고 있는 여야의 공방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국민의힘이 이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섰습니다. 이게 5년 8개월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20년 1월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규탄을 위한 광화문 이 장외 집회가 있었고 5년 8개월 이후에 오늘 또 열렸습니다. 먼저 이 장동혁 대표의 발언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민 독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오늘 동대구역 광장에 한 7만 명 정도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이게 추석 연휴 때까지 대여 투쟁 강도를 키우겠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6년 만에 일본에 장외 투쟁을 하는 만큼 나름대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아무래도 추석 전까지 계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오늘 지금 국민의힘의 오늘 좀 여러 강성 발언들이 나왔습니다만 나름대로 효과를 따진다고 하면 강성 지지층들의 입장에서는 사이다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상당히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에서 강성 지지층이 밀었던 선명한 야당의 기치를 내걸었던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당선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장동혁 대표 체제를 그러니까 만들어낸 강성 지지층 입장에 박수를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과연 다수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오늘 이 주장을 공감할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는 겁니다. 당장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최근에 이 여론조사를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어서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취임 100일을 맞이하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치고는 역대 대통령에 비교해서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국민의 그 눈높이하고 맞지 않는 그런 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지금 그 동대구역 광장을 뒤덮은 깃발 중에 여러 것들이 예를 들면 윤어게인이라든지 프리윤이라든지 스탑 더 스테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거구적인 주장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들이 난무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혀 통제도 없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걸 올라타는 듯한 이런 모양새를 붙인 부분이 과연 수권 대안정당으로서 이 국민의힘을 그러니까 이 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늘 메시지도 강했고 목소리도 높았고 근데 장외 투쟁을 했던 장소도 서울이 아니라 광화문이 아니라 대구에서 열었단 말이죠. 네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하셨던 부분, 예를 들어서 왜 대구였느냐, 이게 이제 대구 시민들이나 혹은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층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엇 때문에 하느냐가 뚜렷해야만 사실은 그 집회가 이제 연속성이 있는데 이해는 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특검법과 관련돼서 여야가 정말 오래간만에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합의를 보았다는 건 그만큼 야당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한 거고 또 야당에서도 모든 거를 다 이제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몇 가지는 또 받아들였고 해서 앞으로 어떤 그 장외투쟁이 아니라 국회가 제대로 순탄하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웬걸 지금 민주당이 그것을 강성 지지층의 그 반대 말미암아 대통령과 대표와 원내대표가 그대로 다 그냥 전복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합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조차도 합의가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야당한테는 단 하나도 들어줄 수 없다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되겠다. 예. 그거는 알겠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당이 장외투쟁을 했을 때 성공한 예가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표 당시에 한나라당이 53일간 장외투쟁을 했을 때 사학법 개정이었거든요. 그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후퇴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복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과 그때 차이가 뭐냐면 그때는 단일 의제가 있었어요. 이를테면 뭘 얻어내겠다는 게 뚜렷했거든요. 또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시절에 보시죠. 저기를 했습니다. 단식 투쟁을 했잖아요. 근데 뭐였죠? 드루킹 사건, 특검. 근데 성공했잖아요. 근데 지금 5년 8개월 전에 황교안 대표가 했던, 즉 5년 8개월 만이니까 그 직전에 장외투쟁 성공 못했습니다. 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좀 잡다하게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예.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투쟁을 하느냐가 사실은 좀 좁혀져야 되는데 사법개혁과 관련돼서 지금 지금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구속 이것은 탄압이다. 이렇게 등등등등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결기를 보이는 그런 장외투쟁이라기보다는 이 당이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내분이 계속 그 국민들 앞에 또 지지층 앞에 내분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단속하는 어떤 효과 그걸 지금 노리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한나라당 시절에 박근혜 대표는 아예 등원조차도 안 했어요. 53일간은 그냥 바깥에서 매일 했는데 지금은 추석까지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2번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뭐 대전, 그다음에 27일 날 서울 이런 식으로 일요일마다 하는 뭐 이런 장외투쟁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장외투쟁과는 좀 별도로 봐야 된다라는 거. 어쨌든 장외투쟁을 또 이제 마무리하려면 그만큼 또 다른 명분이 또 이제 필요할 텐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장외투쟁과 함께 지금 필리버스터 카드를 또 고려 중인데 필리버스터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그때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상당히 이제 제대로 효과적이지 못했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많아서 필리버스터가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비판을 받는 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건 아니면 본회의장을 뛰쳐나가서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하건 너무 형식적이다. 그러니까 결기를 갖고 국민들에게 뭔가를 정말 호소하고 이것을 꼭 들어달라라고 어떤 여론 투쟁을 한다기보단 그것으로서 그냥 그치고 그다음 의제로 넘어가고 하는 형식적인 어떤 필리버스터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번에 장동혁 대표는 그거를 또 의식해서인지 무한 필리버스터를 좀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가지 어떤 사안,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어떤 사안의 특정 법안을, 그러니까 왜 필리버스터가 하루에 한 개의 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안을 겨냥을 해서 필리버스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모든 법안, 그러니까 합의했든 합의하지 않았든 또는 쟁점 법안이든 쟁점 법안이 아니든 간에 모든 법안과 관련돼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다 지연시키겠다. 다 지연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사실 지금 본회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그게 또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그만큼 그 당내 의원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법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매일처럼 24시간은 그냥 동원을 해야 되는데 아마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쟁점 법안에 대한 무한 지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민심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도 이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이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의 취임 10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은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합니다. 민생은 함께합니다. 그러나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습니다.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습니다.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장외투쟁은 대선 불복이다라고 했고 정청래 대표는 장외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평가절하를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민생하고 내란은 좀 별개로 대응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생은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하고 이제 타협을 해야 되는데
내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다.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뭐 동대구역에서 열린 국민의힘 장애 집회에서 나온 가장 핵심적인 요구가 이재명 대통령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겠다. 뭐 다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뭐 탄핵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뭐 지금 국민의힘 의석수 가지고는 대통령 탄핵안 발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 네. 탄핵안 발의는 국회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도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끌어내기겠다는 선언 자체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새로 이 정부가 지금 취임한 지 이제 기껏 100일 지났는데 이 정권을 흔들겠다고 이거야말로 내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지난 12.3 비상계엄 때 당시 집권 여당이었는데 그 이후에 벌어졌던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보여줬던 그 반헌법적인 행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반성도 전혀 없이 자신들의 그러니까 보수의 혁신과 쇄신은 전혀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여 투쟁만을 위한 강경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마치 그것이 정당한 국회의 의사 활동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앞서 뭐 이 지금 필리버스터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도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면요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만만하게 아마 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왜 그러느냐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대단한 결기를 보였습니까? 예를 들면 방송법 같은 경우 처음 열렸던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당시 야당 의원이 이 방송국을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그런 나섰던 의원들보다 예. 여당 의원들이 방송국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한 그 수가 예. 더 많고 시간이 더 길었던 걸로 그랬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결기 같은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사실은 과거 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에는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필리버스터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상당히 국민적인 화제가 됐었거든요. 저 의원들이 저 어떤 이야기를 했고 저 절박성이 있었고 그러면서 계속적인 화제가 됐는데 지금 필리버스터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뭔가 뭐랄까요 대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혼자서 그냥 시간 때우기 식의 그런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그 원내에서의 필리버스터나 바깥에서의 그런 이 주장들이 사실은 어떻게 좀 보면 좀 만만하게 보일 측면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그 입장이 너무 단호하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협상을 깬 건 사실은 여당입니다. 협상이 다 안을 마련해 놓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발표도 해 놓고 그러니 야당에게 사실 제대로 사과도 안 했어요. 협상한 이후에 도리어 더 목소리만 높여졌잖아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은 사실상 자기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자신의 합의 때문에 지금 강성 지지층에게 내란 세력과 동조한다라는 그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난 내란의 무관용이다라고 지금 지지층한테 하는 얘기를 저는 들립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있겠느냐? 내란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란이라는 범주로 얘기하면서 민생만 합의가 가능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쟁점 법안은 우리 마음대로 다 하겠다. 비쟁점 법안만 합의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의 오만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야당의 어떤 장애투쟁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 선후가 사실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필리버스터 역시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감동을 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처음에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근데 필리버스터는 사실 그러니까 여당이 끼어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야당의 시간이고 야당이 국민들한테 읍소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온전하게 그때 당시 민주당이 모든 시간을 다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할 때 다 끼어 들어가요. 다 끼어 들어가서 아예 그런 어떤 화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적이라 하는 방해를 하는 그런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한다는 건 사실 이 전략과 그러니까 그때의 어떤 필리버스터가 아니라는 지금의 상황 그걸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야의 쟁점 현안 중에 하나가 이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둘러싼 논란인데요. 민주당에서 꺼내든 그 조희대 사퇴론이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 이게 이제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보의 신빙성 논란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 자체는 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야기했다시피 자업자득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지난 5월 1일 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 재판은 정말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치러졌거든요. 파기환송. 당시 원래 소부로 회부됐던 것을 갖다가 이례적으로 이거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통해서 전원 합의심으로 넘기고 전원 합의심 넘어간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때 당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유력 후보인 야당 대표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한 일종의 법원의 의도라는 것이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가 됐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감안을 하고 또 하나는 뭐 지기현 지금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기현 판사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였는데 구속기간 산정이라는 그동안의 문법을 완전히 바꾸면서 풀어줬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면서 지금 이 하나의 근거로 지금 제시했던 일종의 뭐랄까요,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과의 사전 모의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근거를 지금 못 내고 있잖아요. 지금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인데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야당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모든 이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고 국정을 리드하고 운영해야 되는 이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 일개 판사가 아닌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이런 제대로 된 교차 근거도 없이 그냥 제보 하나만을 믿고 이렇게 물러가라 이야기한다. 그것도 특히 여당의 대표까지 가시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부분은 만약에 그 말을 뱉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내고 이 부분을 분명히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데 이제 근거가 희미해지니까 발을 빼는 듯한 모습 이거는 제가 생각해 과유불급이 아니라 정말 소탐 대실의 결과까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유념해서 이 대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이제 평론을 하시는 그 전문가분들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 원내에서도 지금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한 분이 이것을 해명을 해야 된다. 아마 서영교, 부승찬 두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이 저는 아주 그래도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의 발언과 좀 이렇게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대표가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전국을 운영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전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예측 가능하게 국민들로 하여금 그래 이 정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고 안심시켜야 될 위치가 저는 집권 여당 대표한테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서영교 의원이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부승찬 의원이 얘기했을 때 5개월 전에 그러니까 5월달 4개월 전에 어떤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정청래 대표가 바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 수십 년간 국회의원을 하고 또 많은 그런 사건들을 지켜봤다면 대표의 입장에서 앞으로 더 이상 전개됐을 때 당의 어떤 그런 권위라든지 혹은 전체적으로 이 전국을 어떻게 혼란으로 끌어들이느냐 아니냐의 어떤 그 판단은 대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거 없는 어떤 그런 의혹이라고 한다면 일정 정도는 김병기 원내대표 이상으로 이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데 도리어 더 불을 더 지르고 있다. 어떻게? 이거 지금 무조건 사퇴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법 개혁과 관련된 그런
그러니까 국민들의 일부의 주장도 저는 꺾여질 수가 있다. 아, 이렇게 다 말도 안 되는 어떤 의혹 갖고 사법부를 예. 흔들고 있구나. 이쪽 주장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민주당은 언제나 지난번 청담동 때도 그랬습니다. 똑같이 말이 안 된다. 육하원칙도 없다. 근거도 없다 했는데도 2개월, 3개월을 끌었어요. 이건 어떤 거죠? 뭐냐면 다 국민들은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혹을 끌면 끌수록 그 의혹에 대한 잔상만 남는다. 충분히 나중에 진실이 나오더라도 아니야 그거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하다못해 지금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청담도 술자리 있다고 믿는 지지층도 꽤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획책하면서 정치를 공작적으로 끌고 간다. 민주당이 아무리 지금 집권 여당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권 승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 회동설과 관련해서는 이제 한 발 빼는 듯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빼는 듯한 모습인데 그런 와중에도 그건 그거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밝혀라. 이런 식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거취를 밝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난 5월 1일 날 대법원 상고심 재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식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여당이 나서서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물러가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정말 좀 상당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역풍을 자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그 이 사법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그러면 왜 5월 1일과 같은 재판이 가능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 재판에 이 지금 소위 지금 법원 엘리트들 중심으로 이렇게 최고재판부가 구성되는 부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숫자가 그러면 너무 소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좀 늘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한쪽은 그러니까 이 대법관의 추천의 방식 자체가 상당히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어서 상당한 보수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이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의 지난번 이 상고심 재판과 관련된 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이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진짜 이 조희대 대법원장 한 명을 콕 집어서 이렇게 솎아내는 식의 그런 모양새라고 한다면 그건 누가 봐도 일종의 정치적 보복처럼 비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사법개혁이라는 정말 대의명분을 스스로 훼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이게 마무리가 될까요? 어떻게 그 회동설과 관련해서 그게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동설은 어차피 이제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이 나서서 뭐 자신들이 어떤 유튜버를 그대로 인용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없었다,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에는 끊임없이 저렇게 갈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담동 어떻게 됐습니까? 3개월까지 끌었어요. 김의겸 의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예 의혹이 있으면 본인이 해명을 하라. 이게 말도 안 근거도 없는 의혹을 제기해놓고 본인더러 해명을 하라고 하는 그런 그 엎어쓰기가 이번에도 계속 될 겁니다. 저는 정청래 대표의 어떤 지금 상황이 아예 이것을 이제 검찰개혁이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니까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그 뭐랄까요 정쟁을 계속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 지금 대법원 전원 합의체입니다. 대법원장은 한 표에 불과해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만 나가면 그 5월 1일 날에 파기환송심이 책임져진다. 두 번째, 박범계 의원이 예전에 손봉규 의원과 공방을 벌일 때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봉규 의원이 그거 한 10일 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야 했는데 박범계 의원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에요. 판사들 다 봅니다. 나도 그 판사 시절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또 바꿉니다. 모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대표, 우리 대통령 후보를 그렇게 했으므로 우리는 보복하겠다.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판단해도 그것 갖고 내려오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예. 저는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부터 폴란드의 두다, 그다음에 에르도안, 튀르키예 전부 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집권한 다음에 사법부가 문제가 있다고 사법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법관 늘리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과 그다음에 대법원장을 자기네들이 다 임명하고 그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부승찬 의원하고 이제 서영구 의원을 고발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제 아마 내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게 진짜 수사로 이어진다면 과연 결론은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국민의힘은 지금 통일교 관련 수사로 또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권성동 의원 최근에 이제 구속됐고 며칠 전에 이제 특검이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했는데 그 당원 명부에서 통일교 교인이 10만 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거의 11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그만큼 나올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도 있고. 아마 이 뉴스를 들었던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많이 입당했다고? 예. 당원이라고? 이것이 이 반응이 아마 상당히 주류를 이루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 국민의힘의 논리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당원 명단에 올라 있는 수가 한 500만 명이고 우리 국민의힘이 5천만 명이라고 하면 전체 한 1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확보했다는 통일교 명단이 120만 명이고 그중에 11만에서 12만 명이 있다고 하면 10%니까 뭐가 문제냐는 식의 논리인데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들리지만 사실 이 500만이라는 숫자 자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확하게 만약에 따져보면 예를 들면 사망하신 분이라든지 탈당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저는 500만 원도 상당히 과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5천만에 500만이니까 10%라는 그 논리 자체가 예.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언뜻 들으면 그게 통계학적으로 맞는 것 같긴 통계학적으로 한데. 맞긴 합니다만 근데 그 500만 명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실제 활동하고 있는 당원의 수가 그걸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검증을 안 해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 그런 식의 이제 논리를 갖다 대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특검이 이제 들여다볼 부분이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뜨거라는 식으로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 지금 당심이 80%를 작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책임당원으로 다 뛰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이거는 정말 당내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 소위 말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인데 예. 그것이 소위 말하는 정당 민주주의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하나의 잘못된 일종의 뭐랄까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책임 있는 공당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거 우리가 먼저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사람들이 정말 언제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정말 특정 교단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그러니까 마음대로 정치적 도구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가 예. 이런 부분들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저는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통일교나 혹은 특정 종교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혹에 저도 어느 정도는 의혹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통일교 윤 본부장이 문자를 보내서 부모님을 위해서 써주세요 하면서 그 이해의 부분들 예를 들어서 그 건전법사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뭐 누구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성동을 미느냐 김기현을 미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눠진 예, 것이 예. 상당히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해명하는 과정에서의 당원 명부는 사실 저는 이게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 거꾸로 이렇게 제안을 해볼게요. 이 통일교의 명부를 갖고 민주당 당원 명부에서 크로스 체크했을 때 몇 명 나올까? 그 진짜로 몇명 나올까를 민주당 내부 명단에서 통일교인 수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크로스 체크했을 때 동명이인이 몇 명 나올까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 이거보다 적게 나올까요? 자, 왜냐하면 이게 정당법으로 문제가 되려면 특정이 돼야 돼요. 특정 시기가 있어야 됩니다. 특정 시기가 뭐죠? 2023년도 전당대회 시기에서 몇 개월 전에 이 공통된 예. 인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름만이에요, 지금은.
여기에 주민번호 크로스체크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름만 있고 이름만 있고 그 외에 안 된 것들이 시기도 특정이 안 됐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여러 가지 그다음 크로스체크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갖고 11만 명이나 있다. 하나 더 있어요. 책임 당원이냐도 체크가 안 됐어요. 책임 당원이어야만 한 표가 있잖아요. 일반 당원인지 책임 당원인지도 체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예. 11만이나 통일교가 있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심사가 이제 또 내일 있기 때문에 이게 통일교 문제에 있어서 일관적으로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는 내일 또 그 상황을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이제 특검에 오늘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10시간이 넘어서 거의 11시간, 상당히 좀 오랜 시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직전 검찰총장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창이라고 한다면 전직 검찰총장은 아주 두꺼운 방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아마 이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 검사들의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또 이미 조사는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전직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아마 조사를 열람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아마 핵심은 그거겠죠. 지난번 그 지기현 판사가 그 구속기간 산정을 날짜에서 시간으로 바꾸면서 윤석열 당시 피고인을 석방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느냐. 당시 지금 검찰의 수사팀은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결국 뭐 위헌 여러 가지 논란하면서 그렇게 결국은 그 석방 지휘를 하는 그런 상황을 갖고요. 그러면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고 해서 안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이 구속기간 산정하는 부분이 정말 이 그동안의 관행적인 날짜에서 시간으로 바꾸는 부분이 정말 그것이 정말 문제가 있는가? 그 부분은 그럼 그 사후에라도 검찰이 보통 항고를 통해서 이 부분을 따져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날 공교롭게도 공교로운 건 아니죠. 뭐 법무부 장관과 그 검찰총장의 통화인데 그것이 세 차례나 이루어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그리고 그때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서 대검 검사를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들도 아마 오늘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들여다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보통 항고 얘기는 이제 문형배 전 그 헌재 소장 대행도 이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죠. 하고 있는 중이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셨듯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즉시 항고를 하지 아니한 것과 그 다음에 박성재 법무장관과의 통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크로스로 공통점으로 지금 아마 묻고 있는 건 개헌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개헌과 관련해서 뭐 검사를 파견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니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아무리 그래도 이 두 가지 사건으로 하루 종일 물을 수 있는 질문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은 단순한 거거든요. 검찰총장의 어떤 판단이고 그 이외에 뭐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있다거나 그러면 상당히 이제 이 질문이 더 많아질 수 있는데 현재 드러난 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건 검찰총장 본인의 어떤 판단이었다고 하고 박성재 법무장관의 세 차례 어떤 통화와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그 이외의 어떤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데 다만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어떤 근거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회의를 했던 대검 그 간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방증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굉장히 아직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드러나지 않은 무엇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길지 않겠다. 또 다른 어떤 혐의들을 두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추정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조사 이후에 앞으로 특검이 신병 관련해서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 또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정근 치사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